안녕하세요. 가족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안을 때마다 아이가 천사 같은 웃음 대신 마치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자지러지게 우는 한 가정의 사연입니다. 쌓여가는 걱정에 결국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며 부모라면 누구나 소름 돋고 깊이 생각하게 될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딸 하윤이가 태어나던 날 온 가족은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3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저와 남편은 드디어 부모가 되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한달음에 서울로 올라와 손녀를 돌봐주셨습니다. 시어머니 품에 안긴 하윤이는 새끼 고양이처럼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이를 안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 하윤이는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끔찍한 일을 당한 것처럼 작은 두 손으로 허공을 마구 휘저었습니다.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저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냄새 때문이거나 할아버지가 앉는 게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급히 아이를 안아주자 하윤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그치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손이 커서 앉는 게 서투르니 애가 무서워하나 보구나.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기이한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와 안으려고만 하면 하윤이는 누가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 심지어 찾아온 이웃이 안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예민해서 그럴 수 있다고, 아직 할아버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온 가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는 꿋꿋하게 하윤이를 안고 집안을 돌며 달래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온 집안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결국 시어머니가 아이를 받아 안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가 왜 이럴까? 다른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하윤이는 왜 저럴까?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망감 가득한 시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평생 과묵하고 성실하게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신 분인데 어째서 친손녀가 당신을 이토록 거부하는 걸까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당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좀 더 크면 괜찮아질 거야. 아버지가 앉는 게 좀 뻣뻣해서 애가 놀랐나 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말에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다가갈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듯 우는 하윤이를 볼 때면 정체 모를 불안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가 잠들면 저는 수많은 생각에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손녀에게 거부당한 뒤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태우시던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희뿌연 담배 연기가 희끗희끗한 머리칼 주위를 맴돌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시아버지께 죄송하면서도 동시에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에서 하윤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안고 달래고 계셨습니다. 하윤이는 얼굴이 시뻘개져 입을 크게 벌리고 울고 있었고 두 뺨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빼앗아 안았고 아이는 제 품에서 흐느끼며 점차 울음을 그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내 기가 너무 세서 애가 무서워하는 것 같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하윤이가 그냥 어디가 불편한가 봐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왜 하필 시아버지에게만 이럴까 하는 거대한 물음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를 밖으로 불러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 내일 하윤이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가보렴. 애가 저렇게 길게 우는 건 정상이 아니야.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검사라도 받아보자.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말 아이에게 제가 모르는 병이라도 있는 걸까요? 남편과 상의하자 그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 걱정스러운 모습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하윤이는 제 품에서 얌전히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아이의 뺨에 손을 대려는 순간 하윤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란 택시 기사님이 핸들을 틀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남은 길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젊은 의사가 하윤이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 앉아 손녀의 모든 움직임을 불안한 눈으로 좇았습니다. 처음에는 청진기를 대고 귀를 살피는 동안 하윤이는 얌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반사신경을 검사하겠다며 시아버지께 아이를 안아보라고 하는 순간 하윤이는 온몸으로 발버둥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까지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아이를 안아 달래자 의사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전례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심리적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혹시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특정 냄새나 기억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할아버님과 아이 사이에 혹시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님은 하윤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데. 하지만 왜 하윤이는 아버님 곁에서만 우는 걸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아버님은 하윤이를 정말 예뻐하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 자신조차 제가 한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하셨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료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한 눈빛 속에는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얌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슬쩍 눈길을 줄 때마다 하윤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파묻으며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평화는 깨져버렸다는 것을.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저녁을 차리며 연신 한숨을 쉬셨고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 역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앉으시던 베란다 의자에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타들어가는 담배꽁초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윤이만이 제품에서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출구 없는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에도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재의식 속의 특정 냄새나 기억이 불안감을 유발한다. 대체 무슨 기억일까요? 무슨 냄새일까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에게 무슨 기억이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몸서리를 치며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깔아둔 요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주름 가득한 그 얼굴은 고단하고 선해 보였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친손녀를 겁에 질리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시아버지가 다가오자 하윤이는 즉시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멀어지자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그치고 시어머니의 장난에 까르르 웃기까지 했습니다. 제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아버지는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듯 했습니다. 더는 먼저 손녀를 안으려 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가끔 몰래 눈가를 훔치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남편의 슬픔을 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당신 기가 세서 그런가 보지. 어른들 말이 애들은 어른기에 눌릴 때가 있다잖아요. 좀 더 크면 괜찮아질 테니 자책하지 말아요.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시아버지 마음에 난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신을 보고 자지러지게 우는 손녀를 볼 때마다 시아버지의 죄책감은 커져만 갔고 그는 점점 더 과묵해지며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하윤이를 안고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다가와 서로 아이를 안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윤이는 전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긋방긋 웃으며 아주머니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참 순하네. 사람도 잘 따르고 복덩이가 따로 없네. 그 칭찬을 들으며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하윤이는 결코 까다로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시아버지에게만 그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시아버지가 베란다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며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손녀 한번 안아줄 복도 없나 보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자 아버님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 뒤로 사라지는 그 깡마른 뒷모습에 제 심장은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를 재우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우리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 잘못한 일 하나 없으신 분이야. 애가 운다고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희미한 불안감이 싹트고 있다는 말을 참아할 수 없었습니다. 싹트고 있다는 말을 참아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싶지 않았지만 저 역시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자랄수록 시아버지에 대한 거부 반응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시아버지가 손만 스쳐도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정말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저를 마당으로 불러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자. 지난번 의사 말은 너무 무섭더라. 내 아버님 상심한 거 보니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모호한 상태로 지내는 것보다 명확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 가족이 불행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년의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꼼꼼히 살핀 후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사람에게만 온다면 아이가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담배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진 어떤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이제 겨우 몇 달 됐는데요. 무슨 기억이 있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항상 머리에만 남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몸이 기억하기도 하죠. 만약 아이가 어떤 충격을 경험했다면 말을 못해도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아이를 할아버지와 가깝게 하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저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충격이라니 무슨 충격일까요? 하윤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제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남편을 돌아보니 그의 얼굴에도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가올 때마다 하윤이는 피하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장난쳤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거실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황급히 담배를 비벼 끄셨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느냐? 저는 대답 대신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하윤이가 아버님을 무서워하는지 묻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늙은 눈을 보자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의 겁에 질린 눈빛, 울음소리, 그리고 시아버지의 슬픈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조만간 저는 그 진실과 마주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화가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구석에 조용히 앉아 손녀를 바라보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하는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윤이는 클수록 시아버지에 대한 반응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안을 때만 울었지만 이제는 시아버지가 몇 걸음 다가오기만 해도 온몸을 떨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진짜 공포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에서 하윤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 앞에 다가서자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달려가 아이를 안아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문 앞에 선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식탁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시골로 다시 내려가야 할까 봐요.
여기 더 있다가는 애도 힘들고 너희도 힘들겠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부모님은 손녀 곁에 있는 것을 그토록 바라셨습니다. 지금 시골로 내려가신다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현실로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이 즉시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님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윤이도 좀 더 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그리고 저 자신도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안개 같은 소용돌이가 우리 가족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렴풋이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윤이가 시아버지 품에 안겨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절규하듯 외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어머니께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 애가 그렇게 운다면 분명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걸 개다.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껄끄럽더라도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알아봐요. 제가 산후조리할 때 혹시 하윤이가 아버님이랑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요? 전 정말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우리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절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잠재의식 속에 어떤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고 해서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설명하든 남편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고 저는 아이를 안은 채 거실에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식사 내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더욱 침묵 속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만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 했었지만 그 노력은 오히려 상황을 더 불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와 이웃 아주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새아가기 낳은 손주는 잘 커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따르고요?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아주 순해요. 다만 이상하게 애아빠만 안으면 자지러지게 울어서. 이웃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영물이라 어른들은 모르는 걸 느끼나 봐요. 참 신기한 일일세. 그 대화를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시아버지와 이야기하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버님은 타들어가는 담배를 손에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아버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하윤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버님 기억나는 특별한 일 없으세요?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셨고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녀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게냐? 나는
나는 내 목숨보다 하윤이를 더 아낀다. 하지만 아버님은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한 번 네가 장 보러 갔을 때 내가 손녀를 보고 있었다. 그때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담뱃재가 이불에 떨어져서 애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 바로 끄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내가 다가가기만 하면 울더구나. 아마 내 담배 연기 냄새가 무서웠나 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그런 일이었단 말인가. 그렇게 사소한 일이 아이의 잠재의식에 깊은 상처로 남았던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의 주름진 눈에서 깊은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을 책망할까봐 그동안 말없이 혼자서 슬픔을 사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시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해했어요. 아무도 아버님 탓하지 않아요. 다만 하윤이가 다시 아버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당분간만이라도 담배를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버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퍼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정말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손녀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윤이가 아버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앉아있게 하고 점차 손을 만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윤이는 시아버지가 안으려고만 하면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담뱃재 사건은 단지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아이의 공포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시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신 후 가족들에게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매일 오후 아버님은 하윤이 곁에 조용히 앉아 아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으로 좇았습니다. 차마 앉지는 못하고 조심스럽게 손가락만 내밀 뿐이었습니다. 가끔 하윤이가 호기심에 그 손가락을 만지기도 했지만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려 하면 아이는 즉시 몸을 움츠리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버님도 딸아이도 너무나 안쓰러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며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둬요. 억지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크면 저절로 따를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고 싶지 않아. 하루라도 손녀가 나를 무서워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내가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해.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님의 눈에는 집착에 가까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사랑에는 마치 어떤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한 깊은 죄책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람에서 놀던 하윤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가 요람에 바싹 다가서서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얼굴이 새빨개져 눈물을 뚝뚝 흘리며 격렬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님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달래주려고 했을 뿐인데 아무 짓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애써 그 감정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윤이 심리상담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휴가 내고 같이 가자. 나도 이제는 정말 원인을 알고 싶어. 다음 날 저희는 아이를 데리고 아동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아이를 관찰하고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냄새나 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과거에 어떤 공포스러운 순간을 경험했고 그 순간이 할아버님의 이미지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상담사는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아이를 강요하지 마세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진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진실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의심을 후벼 파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계신 시아버지를 흘깃 보았습니다. 그는 굳게 담은 입술과 꼭 쥔 두 손으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를 안고 간간히 달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창가에 기댄 시아버지는 마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안타까움, 분노,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시아버지를 더욱 유심히 살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거나 동이 틀 때까지 베란다에 앉아 계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혼잣말로 불쌍한 것, 너무나 불쌍한 것 하고 흐느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시어머니는 시장에 가시고 남편은 출장 중이라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 그리고 하윤이만 있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뛰어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가 긴장된 얼굴로 하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격렬하게 발버둥치며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버님, 억지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멍하니 서서 입술을 떨었고 이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단 한 번이라도 내 품에서 울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의 눈빛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끝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대체 아버님의 과거에는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뜻밖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혹시 내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교도소에 다녀온 건 아니?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교도소요? 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에 성격이 불같아서 술김에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고 들었다. 몇 년 살고 나온 뒤로는 술도 끊고 조용히 농사만 지으며 살았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그 주홍 글씨는 아무도 잊지 못했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봐온 과묵하고 선량한 시아버지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무거운 눈빛과 홀로 흐느끼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오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베란다에 앉아 텅 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희끗한 머리카락과 고단해 보이는 주름진 얼굴을 보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가족의 평화는 영원히 깨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곧 밝혀질 끔찍한 진실에 대한 경고였을까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의 작은 공간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운 공기만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이 거의 없어졌고 고단한 얼굴에는 깊은 피로의 주름이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손녀의 방에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그저 베란다에 조용히 앉아 텅 빈 마당만 바라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남편을 돌봤지만 그녀의 깊은 한숨과 몰래 훔치는 눈물 속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쉽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하윤이가 아버님을 무서워하는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그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과거 좀 그만 들춰내.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건 당신이라도 용서 못해.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모욕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 저는 이미 가족에게 의심을 퍼뜨리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저와 남편은 또다시 다퉜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윤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님만 보면 자지러지게 우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가 이상해? 애가 우는 건 당연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를 모함하지 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모함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 엄마예요. 아이가 그렇게 겁에 질려 떠는 걸 보고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제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난 아버지 품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아버지는 이제 늙으셨고 평생을 후회하며 사셨어.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외면하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늙고 병드셨습니다.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요. 이유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 제 딸이 자라게 내버려 둬야 할까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뒷마당으로 부르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나도 안다. 네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사실 나도 무섭다. 몇십 년 전 그 일로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날 뻔했다.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지. 하지만 손녀가 저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더는 마음이 편치 않구나. 저는 떨리는 몸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진실은 대체 뭐예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깡마른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때 마을 처녀 하나가 크게 다친 일이 있었어. 사람들은 내 시아버지를 의심했고 경찰에 잡혀갔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결국 폭행죄로만 처벌받았지. 돌아온 남편을 온 동네가 손가락질했고 나는 온갖 수모를 견뎌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믿기로 했어. 그는 내게 맹세했어. 절대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그 후로 평생을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았지. 나는 남편을 믿지만 그날의 진실을 아무도 명확하게 증명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정말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오명, 하나의 소문, 그리고 불완전한 판결. 그 모든 것이 아버님의 과거를 묻어버렸고 이제 와서 손녀의 울음소리를 통해 다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홀로 앉아 계셨고 달빛이 그의 늙고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아버님, 제가 감히 아버님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아버님께서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이 의심은 영원히 저뿐만 아니라 하윤이까지 짓누를 거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은 고개를 드셨고 흐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술에 취해 다른 사내들과 시비가 붙었지. 그 혼란 속에서 그 처녀가 말리러 왔다가 넘어진 것이야. 머리를 돌에 부딪혔고 사람들은 모두 내 탓으로 돌렸지. 나는 감옥에 갔고 평생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내 무고함을 증명하지도 못했지. 어쩌면 하늘이 벌을 내려 이제는 내 친손녀마저 나를 외면하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버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끔찍한 기억은 너무나도 깊이 새겨져 아버님과 손녀 모두가 그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어서서 붉어진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믿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지고 계셨군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해봤자 무엇 하겠니? 네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차라리 침묵을 택해 너희라도 고개 들고 살기를 바랐다. 우리 셋은 희미한 달빛 아래 앉아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 품에서 하윤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결코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할아버지의 어두운 과거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었고 조만간 모든 것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시아버지께서 일부나마 진실을 고백하신 후 집안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윤이의 이상 반응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아이는 몸을 움츠리며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멀어지면 시아버지는 조용히 돌아서서 산처럼 무거운 짐을 진 듯 굽은 어깨로 방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고 남편이 어두운 밤 홀로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푹푹 찌는 어느 여름날 정오, 제가 아이를 재우고 있을 때 남편이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엔 하윤이가 정말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늘 부정하기만 하던 그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다니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아마도요. 사람들은 아이들이 영적이라고 하잖아요. 만약 아버님 마음속에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하윤이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정말 결백하다면 왜 수십 년간 침묵하셨을까? 하지만 죄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 곁에서 평생을 사실 수 있었을까? 그의 질문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의 긴 침묵은 어쩌면 일종의 자백이 아니었을까요?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골에서 친척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 대화 중에 무심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양반 젊었을 땐 성질이 대단했지. 온 동네가 무서워했어. 지금 손주가 얼굴만 봐도 운다니 그것도 다 업보 아니겠어. 집안의 공기는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굳어섰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밥그릇을 3개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옛날 이야기 좀 그만 꺼내세요. 하지만 그의 외침은 오히려 분위기를 더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밖에 계시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들 진실을 듣고 싶어? 진실은 말이야. 이 아비는 평생 동안 세상이 씌운 죄를 씻지 못했다는 거다. 내가 소리쳐봤자 누가 믿어줬겠냐. 내 어미는 믿어줬지만 다른 누가 믿었겠냐고. 온 동네가 나를 저주했다.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았다. 이제는 내 손녀마저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게 바로 업보 아니겠냐.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그 소리에 저와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남편을 끌어안으며 절규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왜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혀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왜 그 믿음 하나로 살지 못해요? 그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믿으면 뭘 해? 저놈도 남편을 가리키며 이제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저 며느리는 나를 두려운 눈으로 쳐다본다고. 내가 더 살아서 뭘 하겠냐.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단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림자처럼 쓰러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는 심하게 알아놓으셨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미안하다. 내가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온 가족이 허둥지둥 아버님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병원 의자에 주저앉아 남편은 두 손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자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무죄일지도 몰라. 당신도 들었지. 누구를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 만약 아버지가 가해자였다면 저렇게 사과하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침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님은 무죄일 수도 혹은 일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침묵이 바로 온 가족을 오늘날까지 고통스럽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병실에 누워 계시는 동안 저는 하윤이를 안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얌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아버님이 뒤척일 때마다 깜짝 놀라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정말 무죄라면 왜 내 딸은 여전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의사는 아버님의 정신이 쇠약해져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진 한 늙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강인했을 그 남자는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과거의 사건 기록을 다시 찾아봐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 딸의 울음소리는 영원히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눈빛을 이해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다시 파헤치지 마. 아버지가 견디지 못하실 거야.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는 영원히 평화가 없을 거예요. 우리 딸이 공포 속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당신은 그걸 원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격렬한 갈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하윤이의 울음소리는 단지 하나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어두운 과거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시아버지의 의식 없는 모습을 본 후 저는 이 어둠을 그대로 두면 우리 가족에게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윤이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기가 세다거나 담배 냄새 때문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 저는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모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의 조각들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기묘한 침묵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간 사이 저는 아이를 친정에 잠시 맡기고 시댁의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과거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그곳으로. 작은 시골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내리자 몇몇 낯선 눈길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고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고모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얘야, 왜 그만두질 못하니? 옛날 일을 다시 들추면 가족들만 더 고통스러울 뿐이다. 저는 고모님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확실히 알지 못하면 저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 거예요. 하윤이는 날이 갈수록 아버님을 더 무서워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고모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누렇게 변한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그 사건 때 남은 서류들이다. 그 여자의 엄마가 원본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몰래 몇 장을 빼돌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흐릿한 글씨, 빼곡한 진술서. 그 속에는 시아버지의 이름, 박영철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요 용의자, 피해자 진 씨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혐의. 거기까지 읽었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술서에는 여러 목격자들이 시아버지가 사건 현장에 술에 취한 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도랑에 빠져 머리를 돌에 세게 부딪혔고 피가 밭둑을 붉게 물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비명을 들었지만 돌아봤을 때는 시아버지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몸서리를 치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고모님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했지만 온 동네는 이미 내 시아버지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 사람들은 그 처녀와 내 시아버지가 원래 아는 사이였다고 수군댔지만 아무도 확신하지는 못했지. 내 시아버지는 묵묵히 폭행죄 판결을 받아들였고 그 후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 아마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평화를 주기 위해 침묵을 택했던 거겠지. 저는 떨리는 몸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말이 제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결국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무죄이든 아니든 그의 침묵은 그를 세상의 눈의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은 그의 친손녀에게 공포로 유전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고는 낚아챘습니다. 그는 서류를 급하게 읽어내려갔고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세게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이런 짓을 하래. 온 동네가 다시 수군거리게 만들 셈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제가 원해서 이런다고 생각해요? 전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 딸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자지러지게 우는 걸 보고도 당신은 견딜 수 있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남편이 그토록 약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쪽은 아버지, 다른 한쪽은 내 딸.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어. 그날 밤 시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창가에 앉아 어두운 마당을 내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깊게 파인 주름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죄도 짓지 않고
내 손주에게 미움받지도 않는.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도망칠수록 고통은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시어머니께 갔습니다. 서류를 보시자마자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온몸을 떠셨습니다. 세상에, 이걸 왜 다시 찾아왔니? 나는 평생 이걸 묻어두고 싶었는데. 저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과거를 들춰서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해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고 싶어서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남편이, 그리고 제 딸이 고통받는 걸 더는 볼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아가, 그땐 모든 증거가 네 아버님에게 불리했어. 하지만 나는 남편을 믿었다. 그는 그 처녀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고 맹세했어. 단지 술과 불같은 성질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을 뿐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 그리고 이제는 하늘도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구나.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울음소리는 시어머니의 한숨소리와 섞여 작은 집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품에 안겨있던 하윤이가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지만 그가 가까워지는 순간 하윤이는 또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은 그 자리에 굳어섰고 이내 비틀거리며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시아버지께서 모든 대화를 듣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신 그날 밤 이후 온 집안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하윤이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마음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더는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늘 앉으시던 베란다 의자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방문을 굳게 닫고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가져다 드려도 몇 숟갈 뜨지 않고 밀어내셨습니다. 남편이 목이 쉬도록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헬쑥해진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깊게 팬 눈이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다 말하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희가 나를 경멸하고 미워하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더는 이 침묵 속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경멸한 적 없어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님은 고개를 들어 저희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흐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나는 밭둑에 있었다. 술에 취해 다른 사내들과 시비가 붙었지. 그 혼란 속에서 그 처녀가 와서 말리다가 누가 밀었는지 누가 떠밀렸는지 모르게 도랑으로 굴러떨어졌다. 피가 흘렀고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사람들은 나를 받고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웠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재판에서도 증거는 모호했지만 결국 나는 폭행죄를 뒤집었었다. 내가 침묵한 이유는 말하면 말할수록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어미와 고모는 믿어줬지만 세상은 아니었지. 아버님은 말을 멈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평생을 수치 속에서 살았다. 조용히 일하고 죄인처럼 살면 모든 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구나. 이제는 내 친손녀마저 나를 외면한다. 이게 바로 벌인가 보다. 그 고백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내어 울며 남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믿었어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왜 과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남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나빴어요.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오래 숨기셨어요? 저는 자라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결백하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으셨군요. 시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끌어안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다, 아들아. 나는 너무 약했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세상의 경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단지 우리 가족만이라도 평안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저는 하윤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고통 역시 제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서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으셨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 과거는 영원히 우리 가족을 뒤덮는 검은 그림자가 될 거예요.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저희가 진실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 하윤이가 더 이상 공포 속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아버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고통과 함께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거라. 나는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다. 그 말에 저는 안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아버님이 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하셨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고모님의 증언, 낡은 서류, 시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입에서 나온 진실까지. 오직 진실만이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우리 가족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막 잠에서 깼을 때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네, 아버님이 없어졌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온 가족이 집안 밖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마당의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아버님의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맨발로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꽉 껴안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세상에, 설마 나쁜 생각을 하신 건 아니겠지. 남편은 목이 쉬도록 아버지를 부르며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도 불길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동네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영감 어디 갔대? 또 집 나갔나? 어떤 이는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말했습니다. 창피해서 어디로 숨었나 보지.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버님이 홀로 어디선가 쓰러져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한 이웃이 박씨 영감이 마을 어귀 공동묘지 쪽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가족은 묘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해질녘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고 묘지는 적막했습니다. 멀리서 낡은 무덤 앞에 주저앉아 있는 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구분 등 바람에 흩날리는 백발.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도 아이를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도 급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님은 돌아보셨습니다. 지친 눈,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그 옛날 그 처녀의 무덤이다. 나는 가끔 여기 와서 몰래 향을 피우고
용서를 빌었다. 평생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끝내고 싶었다. 온 가족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마른 잎사귀들이 내는 소리가 마치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이 땅과 얽혀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것을 끝까지 마주하지 않는 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버님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께 죄를 지었소. 부디 원한을 풀고 내 손주에게서 공포를 거두어가 주시오. 제 품에 안긴 하윤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시어머니의 흐느낌, 남편의 잠긴 신음과 뒤섞였습니다. 황량한 묘지 한가운데서 저는 진실의 새로운 장이 곧 열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격렬하고 무자비하게 그날 묘지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은 말없이 각자의 고통을 사겼습니다. 시아버님은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가 정말로 죄인인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옛날 일을 들먹이고 있는 게요. 돌아보니 백발의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무덤 앞에 멈춰 서서 시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대낮에 여길 다시 찾아왔구먼, 박영감.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 노인장. 아직 살아계셨습니까? 최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아있지. 당신이 밤마다 몰래 와서 향 피우는 꼴을 보려고 온 동네가 떠들썩했던 그날을 기억하려고 살아있지. 나는 그때 술 취한 놈들 말고 유일하게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리고 난 단 한 번도 당신이 무죄라고 믿은 적 없소. 시어머니가 울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르신, 아시는 게 있다면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남편은 평생을 수치 속에서 살았고 이제는 손녀마저 저희를 두려워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좋으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최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먼 곳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나도 밭둑 근처에 있었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가 보니 술 취한 사내들이 싸우고 있더군. 그 처녀가 말리러 뛰어들었다가 넘어졌어. 내가 똑똑히 봤어. 누군가의 손이 그 애를 세게 밀치는 것을. 하지만 날이 어두워서 그게 누구의 손인지는 확실히 보지 못했네. 다만 그때 박 영감이 가장 가까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민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지. 나도 장담은 못하네. 나는 그저 그 처녀가 억울하게 죽었고 박 영감은 평생을 억울하게 살았다는 것만 알지. 내가 겁이 많아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야. 최 노인의 말은 우리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나도 그날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희미하오. 내가 밀었는지 아닌지 나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소. 정신을 차렸을 땐 그 애가 쓰러져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소. 바로 그때 제 품에 안겨있던 하윤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떨며 시아버지를 향해 겁에 질린 눈을 고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녀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아가야, 할아비는 누구도 해치려 한 적이 없다. 네가 무서워하는 것도 원치 않았어. 만약 내가 죄인이라면 모든 벌을 내가 받을 테니 부디 하늘은 너에게 평화를 다오. 최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박 영감 말고 한 놈이 더 있었지. 사건 직후 마을에서 사라진 놈. 태식이 술만 마시면 여자들을 괴롭히던 그놈 말이야. 그놈이 그날 밤 이후로 종적을 감췄지만 다들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네. 나도 무서워서 침묵했지. 저와 남편은 동시에 시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들었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태식이, 세상에, 왜 나는 기억하지 못했을까? 수십 년간 묻혀있던 이름 하나가 터져나오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말 태식이라는 자의 소행이라면 시아버지는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윤이는 여전히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어둠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절규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태식이라는 자의 흔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우리 가족이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손녀 앞에서 죄인처럼 움츠러드는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태식이라는 자를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도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게 가족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면 당신과 함께 가겠어. 저희는 수소문 끝에 태식의 먼 친척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태식이 오래전 병을 얻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내가 손으로 한번 밀었을 뿐인데 평생 죄인이 됐다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허름한 강변의 판잣집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한 노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태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그는 저희의 끈질긴 추궁에 마침내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래, 내가 밀었다. 하지만 그놈 시아버지, 이 가만히 있길래 죄를 뒤집어 쓴 거 아니냐. 억울할 것 없어. 그의 뻔뻔한 태도에 남편은 분노했지만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아버지, 범인은 태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명을 쓰고 사셨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아버지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내가 평생을 억울하게 살았구나. 그는 오열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심장이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버님은 한동안 병상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곁에서 하윤이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맑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아이의 영혼을 어루만져준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 뒤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섬세한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가족 이야기와 함께 삶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